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줄여서 다준다 연구소라고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저희 다준다 연구소가 생기게 된 계기가요. 원래 당에다가 청년정치연구소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할 때쯤 되면 당이 사라지거나 할 때쯤 되면 당직자가 이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되게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이 계속 불안해지니까 당내에다가 이런 걸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결의를 해서 밖에다가 만들고 우리끼리라도 학습하고 우리끼리라도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자 해서 밖에다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당내에 이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국회의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당원들의 목소리를 여러 단위에서 혹은 여러 장소에서 듣기도 했었을 텐데 이렇게 실제로 당원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너가 5분에서 8분 줄 테니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행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것이 최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당원들이 굉장히 이 당의 애증의 관계로 계속 변해가고 있음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같이 좀 상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네, 이하 애국가지창과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내빈이라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 사실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의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기식 의원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마스코트셨죠. 네. 우상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당의 마스코트 한 3년 정도 대변인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홍정학 의원님, 네, 우리 경제통으로 불리시는 홍정학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예. 요즘 또 국방에 관련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진성준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청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네. 청년스러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신양면 또 힘써주신 박홍근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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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부산이시겠죠? 배재정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쭉 이제 모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또 기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내빈이시기 때문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10명에서 15명의 연설자를 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이제 막 냈었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20명 넘게 들어왔는데 이게 좀 문제가 또 있어요. 행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굳이 그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러면서 빠지신 분,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빠지신 분, 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9명의 연설자가 연설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연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청중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자기가 저 말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제가 청중으로부터 또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볼 테니까요.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좋은 미래 간사이신 김기식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이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당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사회의 조직 중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수준의 조직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원래 당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뜻을 같이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이른바 정체성과 노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당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당원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 이 세 가지가 저는 당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당은 그 세 가지 모두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으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3대 강령의 기조를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정체성이 뿌리 깊게 우리 당내에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당이 끊임없는 리더십의 위기와 혼란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위기와 혼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의 문제에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당의 위기가 그냥 리더 한 명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당의 구조와 당을 지탱해주는 우리 당원들의 어떤 구조, 뜻,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아내고 당을 변화시켜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더 좋은 미래가 올해 2월 달에 출범을 하고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출범하고 한 달 만에 당이 통합되고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 치르면서 저희가 세웠던 계획들을 예기치 않은 당의 통합 국면이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획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 저희 당이 부족한 젊은 우리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의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끼리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밑으로부터 당을 혁신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소도 공동으로 만들고 거기서 정치학교도 해서 젊은 우리 새로운 에너지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범하고 한 달 만에 당원 통합되고, 통합의 와중에서 선거를 치르고, 선거 결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사 지방선거는 이기지도 지지도 못한 선거가 되고, 730에서는 너무나 큰 참패한 뒤에 세월호 국면 속에서 당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준다 연구소와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한 것은, 원래 저희 더 좋은 미래가 하려고 했던 우리 당원들, 그다음에 우리 유권자들과의 현장에서의 대화 프로그램의 그 시범적인 케이스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는 거고요. 오늘 일요일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좋은 것은 제가 가본 어떤 행사보다도 평균 연령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의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제발 저희 평균 연령이, 앉아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만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당이 된다면 정말 우리 당이 희망이 있는 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 정말 겸허하게 듣고, 앞으로 이 한 번의 자리가 아니라 계속 저희 좋은 미래 모든 의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 위기에 처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일요일날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지만, 저희가 일단은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으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딱 끝까지 하시고, 연설 시작 전까지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박수 치면 원래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네. 건강해지기 위한 오늘의 시간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배기성. 얼굴은 아닙니다. 네. 얼굴은 40대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39세의 청년 당원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지금 이 모습이 최선입니까의 연설을 해주실 배기성 당원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연설회로 모음을 한다면 아마 키노트 스피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지금 이대로가 최선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개혁국민정당이라는 당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12년째 당원 생활을 하고 있는 39살의 청년 당원 배기성입니다. 오늘 양복을 입어서 누가 한 42세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39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당의 소중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을 이대로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이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 것입니다. 얼마 전 추석날 저녁에 보기 드물 정도로 슈퍼문이라고 해서 큰 보름달이 떴습니다. 같이 소원을 빌자고 하니까 제 곁에서 7년간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기도하는 것이 남편이 사랑하고 헌신해온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금 힘을 얻게 해서 저 꽉 찬 보름달처럼 모든 국민들이 보면서 희망을 얻고 사랑을 얻고 꿈을 얻고 힘을 얻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제가 2004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민주정책연구원, 바로 우리 당의 싱크탱크가 바로 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근본 개혁, 바로 그것을 위해서 제가 4가지 정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급하게 당 지도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처음이니까 조금 편한 제안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의 이름부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싱크탱크가 잘 알다시피 성균관, 홍문관, 규장각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싱크탱크가 헤리티지, 우드로 윌슨, 브루킹스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조선왕조의 싱크탱크가 그냥 조선왕정책연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미국 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없고 맥이 없습니까? 얼마나 불성실하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독재와 싸웠고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앞으로 대세가 될 복지정책과 통일조국까지 이끌어 나가야 될 우리 민주당의 싱크탱크의 이름으로 과연 어울립니까? 이 이름을 하루빨리 석학들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전당원 공모를 하든지 해서 좀 멋있는 이름, 앞에 말했던 모든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없는 것이 저 같은 평당원이 SNS만 검색해 보아도 바로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좀 열어가지고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은 민주정책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미리 좀 찾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민주정책연구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림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입한 날짜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민주정책연구원의 지금 모습이 아니고 옛날 로고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SNS상에서는 그 뜻을 함께하고 뜻을 동지하기 위해서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IP당 하나씩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로 고작 4개입니다. 이 4사람 누굽니까 도대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 한 번씩 검색해서 눌러주십시오. 그럼 한 50대입니다. 그럼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보다 한 20개 많습니다. 우리 당은 소셜 홈페이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소셜 홈페이지가 9월 3일 날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 연구원이 와서 결산 보고한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느 당원이 그냥 웃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트위터와 페이스북, 더 나아가서 SNS의 가장 최고봉인을 할 수 있는 링크드인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민주정책연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SNS는 이제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소통의 수단이자 정보의 획득 경로이고 모든 개인들의 삶을 홍보하는 연결고리이자 마당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와 같은 SNS 시스템이 우리의 소통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 홍보를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뉴스레터도 만들고 토론회도 열고 뭔가 자꾸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텅 비워두실 겁니까?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연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빅데이터 연구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관이 생기고 각종 대기업과 언론 그리고 사회 여론조사 기관에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줄 아는 전문가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세스나 SPSS와 같은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과 전술과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선진국 정당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빅데이터에 관한 한 기존 자료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자료의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그 관리까지 그리고 선거의 적절한 적용까지 모두 정책연구원이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데이터베이스들을 외부 기관에 수주를 해가지고 돈 주고 사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당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할 때 여의도 연구소를 들어가거나 대외경제연구원을 들어가서 검색해야 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정당의 형대적 기능 가운데 당 소속 이 보좌진들의 전문적인 역량, 즉 당의 교육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반 당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당에 존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하여 그 능력의 배가를 위해서 종합적인 정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정책연구원이 당연히 도맡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인턴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약 1200명을 훌쩍 넘기는 우리 당의 국회 소속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이 보좌진에 대한 교육이 당 정책연구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로 1박 2일, 3박 4일 정도로 열리는 교육이 아니라 1년 내내 전문가들을 통한 교육 그리고 전문 세미나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이 최고조로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수시로 발굴해서 정책 현안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좌진에 대한 교육 세미나 및 토론회를 자꾸 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당은 당원들의 땅에 떨어진 사기를 시급히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당원들에게 당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원이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이겨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제시할까요? 복지국가, 평화통일국가, 양극화 해소국가로의 임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책연구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이것을 박근혜 행정부가 빼앗아 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당의 원래 가치였던 이 네 가지 모습에 대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도로 뺏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교육받은 당원들의 일치단결된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당의 개혁된 정책연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 1일자 조선비즈의 신문 기사에 의하면 민주정책연구원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라는 꼭지를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우리 당을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에서 하는 현재 홈페이지의 여론조사가 열린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 있어요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당장 민주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기자도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힌다고 글을 쓴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추석의 보름달을 얘기한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달은 차면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추석에 뜬 보름달을 보며 당의 행복과 그 당의 행복이 당원의 행복으로 귀결되기를 빌었던 제 아내와 저의 이 평당원 부부의 기도가 민주정책연구원 같은 그러한 개혁 조치들을 위하여 이제는 기울어지는 금음달이 아니라 해까지도 완전히 품을 수 있는 해품달로 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이게 최선이 아닐 겁니다. 시급히 제가 제기한 문제부터 회의를 열어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정책연구원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말미에는 개헌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접수된 저희 그 연설 원래 하시기로 하셨던 분 중에 연설을 못 하신 분이 있는데 같은 주제여서 한번 그 요약된 것만 읽어드리면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엔 새정치와 민주와 연합도 없다. 전략기획위원회엔 전략과 기획이 없고 민주정책연구원에 민주와 정책과 연구가 없다. 예,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키높이 스피치였는데 굉장히 키가 높은 스피치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연설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민주당원이다. 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줄 성치훈 당원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원 성치훈입니다. 앞선 연사께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이제 받아 적고 계신데,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으실 것까지는 없고, 때로는 좀 눈을 감고 옛날 생각 좀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명의 연사가 올라오나요? 맞습니까? 9명입니다. 9명. 예, 9명의 연사가 올라오고, 또 요 앞에 오신 분들, 아까 앞서서 김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 당 행사에서 보기 드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심지어 당원인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오늘까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합병나서 탈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은 참 대단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다 당생활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전 길지 않은 당생활 했지만 저희 당은 늘
언제나 항상 위기였습니다. 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늘 이러다 보니 항상 이런 위기감에 조금씩 무감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되뇌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언제부턴가 우리 당에게는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그러다 지나가겠지. 우리 당 뭐 비판하는 소리 항상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 당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잖아. 버텨왔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은 그 위기를 외면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개구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그 개구리는 그 온도에 서서히 적응해서 그 물 온도가 100도씨가 넘고 펄펄 끓을 때까지도 뛰쳐나오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딱 그 개구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의 온도가 100도씨가 넘었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아직은 100도씨가 넘지 않았다. 희망이 있다. 아니요,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에 당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당이나 뭐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일반 청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에 당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정당 지지율은 10%대였지만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당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당원 수많은 분들 다 각자의 사연을 갖고 당원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87년 민주화운동 그 이후에 당원이 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1990년 3당 합당 그 합당의 부당함을 외치면서 당원이 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이 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의 기적 그 현장에 계셨을 때 당원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좀 늦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당원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다른 시기에 각자 다른 사유를 갖고 민주당 당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당 당원이 됐을 때만은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잇는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모두가 민주당 당원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4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부심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김대중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군사정권, 그 군사정권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의 자세로 대했던 게 김대중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면서 상대편은커녕 같은 당 안에 동지조차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때 다른 편에 섰던 동지, 한때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동지를 용서하지 않고 수년, 10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적보다 더 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노무현, 탈권위적인 노무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노무현을 이야기하면서 그 작은 알량한 권력 하나 지키려고 서로 반칙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근태 정신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바쳤던 김근태 정신. 우리는 겉으로만 김근태 정신을 이야기하고 2014년에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어떤 것 하나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목숨은커녕 그 작은 것 하나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김대중을 이야기하고 노무현을 이야기하고 김근태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당원이 됐을 때의 그 초심,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오늘 오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더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외부인사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발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서 안 된다.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된다. 박근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 안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인사의 임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도무지 그 말을 하는 의원님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다르다고요?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뭡니까?
130명 의원님들 다 다른 정체성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몇만이 되지는 모르는 민주당원들 다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면서 왜 다 외부 인사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고요. 저는 박근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은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서민의 주머니를 옥죄는 정책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서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추석 상여금 수백만 원씩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당 지도부, 얼마 전에 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의 밥값이, 당비로 이루어진 밥값이 월 몇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몇천만 원씩. 겉으로는 서민의 정당,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밥값 수천만 원씩 쓰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의원님 한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언젠가 나도 지도부 돼서 그 카드 한번 써봐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닙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환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을 이뤘던, 민주화를 이루었던 환상,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환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의 결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군사정권과 싸웠던 그 결의, 그리고 양김문열로 인해 정권을 잡지 못했던 그 아픔의 역사, 3당 합당에 맞섰던 그 결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벌였던 그들에 맞섰던 결의, 그 결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결의로 돌아가야 우리의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원이 될 때, 민주당원이 될 때, 우리가 모두가 되뇌었던 그 말, 우리가 김대중을 떠올리면서 하는 그 말, 우리가 노무현을 떠올리면서 김근태를 떠올리면서 하는 그 말, 나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이 말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그 말, 우리가 모두 내려놓고 그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다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곰 한 마리가 표효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좀 비슷한 의견이 또 원래 기존의 연설자 중에 또 있었습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 대체 어디에 쓰나 불투명한 회계 믿을 수 없다. 최근에 지도부가 매월 내역물을 법인 카드 비용이 월 평균 8천만 원으로 밝혀졌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당의 회계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연설하려고 했었던 분이 계신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점점 이제 격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잠깐 웃으시고요. 네. 자, 세 번째 분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당원의 계파 탈퇴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남에서 올라오셨어요. 고훈 당원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는 끝까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남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국회 출입 해용증을 가슴에 가지런히 달고 계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평당원 고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 계파 정치 관련 문제를 저는 이번에 다루고자 계파의 새로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했고 말하고자 합니다. 약 5달 전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새정치라는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서로 다름을 내려놓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과 5달 전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다시 태어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불신과 자만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당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평당원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고통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였던 계파 정치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이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부당함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서민들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선배 당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선배 당원들의 피와 눈물이 기억될 정도로 우리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대에 올라
730 재보선에 참패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가슴은 차가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궈놓은 선배 당원들의 결실을 지키기 위하여 마땅히 힘을 모아야 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과거 우리 선배 당원들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으며 불의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우리 당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새정치라는 기치를 내건 우리 당이 민주주의 정신에 근거하여 당을 이끌었고 불의에 저항하는 야성의 발톱을 여당에게 겨눴는지 말입니다. 새정치의 시작과 함께 불의를 향해야 할 야성의 발톱은 당내 개파의 상대 진영에게 겨누어졌고 민생을 위한 울부짖음보다는 개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싸움에 같은 당원들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아픔을 보며 과거 우리 선배들의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음에 더욱더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730 재보선 패배로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위기론 가운데 우리 스스로 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들의 재신임을 얻고자 개혁이라는 강력한 칼날을 들고 당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올려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에 두고도 그 누구 하나 명확한 진단과 집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개파 간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며 그 목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위해 수술을 집도하면서도 서로 다른 수술 방식을 고수하며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려버리는 개파의 완력은 그 어느 부분 하나 진단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개혁 또한 할 수 없는 교착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물이 중심된 개파의 집결은 당의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서도 당이 아닌 개파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는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지어야 하는 순간에 당을 이해시키기보다는 각 개파를 설득해야 하는 개파 중심의 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사안에 있어서 리더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조차도 개파가 중심이 되어버린 당은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개파를 설득하고 재조정해야 하는 불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파가 중심이 된 당입니까? 아니면 당원이 중심이 된 당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역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개파를 지지하고 그 특정 개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개파 목소리의 침묵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성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자 여당을 견제하고 바른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야당의 암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개파와 지역을 떠나 국민을 위한다면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른 목소리를 낸 사람은 아파해야 하며 그 목소리를 들은 정당은 바로잡음을 통해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아픔이 없었고 아픔을 정면으로 하는 목소리 또한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였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야기에 개파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원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입니다. 언제까지 입을 닫고 아픈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이뤄야 국민들께 초심으로 돌아서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당내 개파 간의 편가르기를 내려놓고 특정 인물, 특정 개파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탈퇴를 통하여 바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아닌 평당원 한 분 한 분의 개파 정치 인식의 탈퇴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치와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성숙한 당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물 중심적이고 맹목적이었던 계파 지지 탈퇴를 통하여 밑에서부터 새로 거듭나는 새정치민주연합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의지만 있다면 평당원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말입니다. 네. 네, 평당원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당원 스스로가 한번 나서보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자, 하나 더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들어왔던 연설 주제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편이냐 지방자치편이냐.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 제도를 관철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이후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주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호남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라 이런 건데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동식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나왔습니다. 직선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차별 극복 시민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주동식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무척 감사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57년생입니다. 요즘 한참 은퇴가 본격화된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민주당의 중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486 세대보다는 아마 제가 조금 더 앞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평균 연령이 낮아가지고 좋아들 하시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거 수지를 흐리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호남과 민주당 관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에 이 단체 지역차별 극복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 좀 훌륭하신 똑똑한 진보 지식인들, 양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묘하게 이 호남 문제, 지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거의 회피하시고 발언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이런 활동을 하게 됐어요. 참고로 저도 옛날에 김근태 선배가 의장으로 계시던 민청년에도 좀 있었고 노동 현장에 갔다가 주간 노동자 신문이라는 신문에 창간 멤버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호남의 문제, 잘 담론화가 되지 않는 문제를 담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 기대가 했던 것보다 훨씬 큰 실망을 많이 맛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바로 그 실망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어떤 시민운동 단체의 연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호남에 대한 저주와 혐오 발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표는 호남에서 얻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 게 정당 대변인 성명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민주당 홈페이지 대변인 거기 들어가 봐서 찾아봤더니 지역차별 문제, 호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주제로 발표한 대변인 성명도 없고 그 단어 자체가 검색되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민주당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거 좀 민주당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표는 호남에서 얻으면서 그랬더니 이 의원님이 다른 현안이 워낙 많아서 그러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호남 문제는 현안이 아닙니까? 호남 문제는 민주당은 그만 다룰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오신 민주당 관계자 중 가운데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지난해 인종이나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 발언을 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네. 복 받으십시오. 네. 제가 지난해 연말 모임에 오셨던 그 민주당 의원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이런 법안 발의를 안효대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안효대 의원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울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호남표를 의식할 이유도 없고 호남 사람들 눈치를 볼 이유도 없는 그런 정치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호남에 대한 인종주의적 증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이거 이 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소속 호남 지역구 의원 1호가 되신 이정현 의원께서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을 시정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조차 하시는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7월 7일에 국회에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의 현황과 대책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는 박주선 의원, 안효대 의원, 송호창 의원님께서 세 분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행사는 최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행사에 의원님 6분이 오시고 일반 참석자도 한 90명가량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성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행사 준비하면서 민주당 관계자에게 받은 겪은 수모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운동권 출신 의원의 보좌관을 만나서 겪은 일입니다. 어렵게 약속을 잡고 보좌관을 만나서 이러저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니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이 심각하니까 대책을 다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의 예산을 더 달라거나 인사차별을 없애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와줄 수 없다고 딱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바쁜 이유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주제로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호남이 뭉치면 영남도 뭉칠 거 아니냐. 그리고 호남 문제는 민주당이 당사자인데 당사자 스스로의 문제를 걸어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영남 문제는 새누리당이 저렇게 열심히 챙겨주는데 호남은 민주당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줍니까? 그랬더니 이 자리는 토론한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막 가로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좀 그랬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해가지고 좀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다문화 가정, 장애인, 성소수자, 심지어 요즘에는 반려동물까지도 그 권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감수성이 뛰어난 분들인데 전 국민의 25% 내지 30% 호남 출신들 따지면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모욕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을 얻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토론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 민주당이 영남 발전 특위 같은 거 만드는 건 모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호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안 된다. 대구가 호남보다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문제 말고 개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운동권 출신들이 자주 써먹는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결국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부모님은 호남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만 아니었어도 제가 그냥 대충 지나가고 잊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제가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호남을 비웃고 무시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내 부모가 호남이다. 내 마누라가 호남이다. 내 친구 누구누구가 호남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실은 지금 민주당이 호남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호남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것도 싫어하면서 막아가면서 선거 때가 되면은 내 마누라가 싫은 호남이란게요. 내 부모가 전라도란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지금 그런 태도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어려워질 때마다 혁신을 이야기하고 어쩌느냐 하는데 그 혁신에서 항상 빠지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호남 문제가 그것입니다. 저는 새 정치인이 현 정치인이 따지기 전에 민주당이
정당이라는 것은 지지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좀 돌이켰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이 호남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호남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고 싶고 호남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나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다 와서 펴달라고 그럽니다. 시장에서 좌판 펴놓고 장사하시는 초라한 모습의 부모님, 그 부모 모습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저분 모르는 분이라고, 내 부모 아니라고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최신형 스마트폰 갖고 싶으면 부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손 벌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지난 재보선 때 천정배 의원 공천 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결국 민주당 주류가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호남 출신 거물 정치인이 등장하는 건 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남 출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선이나 중요한 선거 때 너희는 표만 주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아 처먹고 끽소리 하지 마라! 중고등학교 일진들이 왕따에게 빵 셔틀 시키는 것처럼 호남 사람들한테 지금 표 셔틀 시키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호남당이란 말이 싫어서 민주당 분당했던 시절부터 민주당 친노 세력의 기본 입장 아닙니까? 지금은 은퇴했지만 유시민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게 했던 협박이 있었죠. 우리가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은 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왕따와 소외, 고립을 벗어나 보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호남의 그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아주 더러운 협박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당시 유시민의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호남 너희는 우리 친노, PK 아니면 왕따 되잖아. 그러니까 끼소리 말고 표만 주고 시키는 대로 해라. 얼마 전 선거 패배를 분석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그냥 가봤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는 당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역시 제발 좀 호남 향후하고 관계가 멀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좀 들으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부터 모바일 투표니 뭐냐 하면서 당원의 권리를 최소화하려고 주력해온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당에 당원이 없고 당원의 발언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선거에서 판판이 깨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당원이 없다? 발언이 없다? 적반하장도 유부녀라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중에서 당원보다 일반 시민의 목소리, 지금도 그러죠? 모바일 해야 된다. 당원보다 일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조직의 기반을 이루는 호남 출신들의 목소리와 영향을 줄여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둘러야 할 겁니다. 죽어라고 민주당만 지지해온 호남 민중과 그 지지표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과거 유시민이 했던 협박을 이제 호남 사람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니그들 대통령을 못 만들어줘도 국회의원 못하게는 만들 수 있어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입니다.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기도 한데 저 역시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남은 마지막 애정을 끌어모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발 좀 민주당이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맨날 뼈 깎는다는 소리 하시지 말고 그 뼈 영양가 없어서 먹지도 않습니다. 뼈 깎지 말고 남은 뼈로 힘내셔가지고 대우하고 각성하셔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피 흘려가면서 해온 지지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피를 토하시는 줄 알고 구급차를 부를까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사라진 당원 교육, 당원이 봉인가, 봉으로 전락된 당원, 허수아비 당원, 당원제도 없애고 국회의원들끼리만 정당 운영하라. 아니면 법적 요건인 깔끔하게 종이당원 5,000명만 만들어 놓고 그냥 모바일 정당화 해라. 라는 주제를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5번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두태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도착할 때까지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세대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두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 민주통합당 제12차 대학생 정책자문단이라는 당내 대학생 대외 활동으로 처음 정치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느 대학생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그냥 이공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문단이라는 대외 활동을 경험하면서 어떤 왠지 모를 기대감, 설레임, 묘한 매력 이런 것들에 빠져서 흔히 말하는 공대생이 정치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눈길을 돌리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2년 그때 자문단을 경험하고 당원 가입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문단이라는 대외활동 사업을 기획했던 민주통합당 내 대학생위원회라는 위원회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2012년이고 지금 2014년인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생위원회의 그 말 못할 속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활동을 처음 접한 2012년부터 지금 2014년 그 짧은 2년 동안만 해도 당내 명칭이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이렇게 2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당내 명칭이 바뀌면서 대학생위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변화가 아니고 당 지도부에 의한 강압적인 속된 말로 물갈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직도 항상 그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당규 제6호 중앙조직규정 제56조 1항에 보면 전국위원장은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대학생위원회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학생위원장을 항상 당 지도부, 당 대표가 임명을 하고 당 지도부가 바뀌면 대학생위원장도 다시 바뀌고 아니면 해체되고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당내 의원분들이나 당직자분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2012년에 대학생위원회를 들어와서 대학생위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살펴보니 제가 들어오기 2년 전에 2010년 대학생특별위원회 가온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고 지금 2014년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대학생위원회는 전혀 당내 위원회 입지나 어떤 내부 조직, 시스템들, 그런 것들 안정되게 뿌리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안정하고, 이번에도 김한길, 안철수 당대표 2분 사퇴하실 때 대학생위원회 친구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그 12차 대학생 정책 자문단이라는 그 대회 활동도 작년에 13차를 원래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게 방학 기간에 하는 2차수씩 하는 대회 활동인데 죄송합니다. 작년에 5.4 전당대회 때
네,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시고, 당대표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대학생위원장도 또 바뀔 것이고, 공석으로 두시고,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6년 동안 해왔던 그 사업을 작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작을 그 활동으로 시작했고, 다음 차수 활동을 다른 친구들과 기획을 하기로 했었고,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지나고 6월에 하려고 하니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학생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 한구석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 대학생위원회를 흔들고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고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당은.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상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대학생위원장 및 시도당 지역 대학생위원장을 선출직으로 완전한 선출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지만 당교에도 나와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선거를 할 시기가 아니다. 당 지금 입장이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런 말로 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사실상 의원분들이나 당직자분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고 일 하나 더 벌리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위원회 친구들 말고 예전에 저보다 먼저 했던 선배들 다들 똑같이 그렇게 선출직으로 하기를 희망했고 지금 대학생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을 하고 나서 다시 합쳐진 대학생위원회 친구들 모두 대학생위원장직을 완전한 선출직으로 하기를 희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임명돼서 선출이 아닌 임명이 돼서 눈치만 보는 위원장, 눈치만 보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무슨 책임과 권한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는 제1야당의 전국위원장직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모순이고 어느 미래세대가 지지하고 응원을 하겠습니까? 당교회는 원칙으로 하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심마저 없는 당 지도부, 최고위원, 의원분들 정말 당의 미래세대를 걱정하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대학생위원회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렇게 약한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직이 선출직으로 바뀌면 다른 위원회들 다들 선출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그 위원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의 임명이 아닌 완전한 선출직의 자리매김과 임기의 유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세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먼저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비입니다. 현재는 전국대학생위원장에게만 당내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카드를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과분하게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지만
그 카드는 뭐 위원장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그 카드 하나 가지고 그 쥐꼬리만한 운영비 얼마 나오는지 사실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뭐 회계 명부를 확인하시던지 저희는 항상 영수증 제대로 하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금액 그걸로도 저희는 전체 회의를 하면 지역의 친구들 서울에 오면 차비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그걸로. 저희 워크숍 가면 그 운영비 쓰면서 1인당 또 돈을 걷습니다. 운영비가 있어도. 모자르는 운영비로 정말 버티고 아끼고 전체 위원들 모이지 않으면 저희끼리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 카드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상 중앙당은 카드라도 나오는데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들, 뭐 지역 시도당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임명만 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동생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홍보 포스터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사비로 해야 되니까 지원해주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저희 중앙당에서 쥐꼬리만한 그 운영비 받은 걸로 각 지역까지 다 저희가 나눠서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뭐 운영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지역 친구들한테 비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저희는 그래도 카드라도 나오니까요. 네,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시간상. 한 달 운영비 중앙당 200만원, 300만원 아깝습니까? 뭐 지역이 100만원, 200만원 아깝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한민국 미래 걱정하고 지금 또래들 다 즐기는 여가 유흥 그런 것들 다 줄이고 반납하고 당에 그렇게 헌신하는 사실상 당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그 돈 아깝습니까? 그 친구들 열정과 시간 그게 더 아깝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대학생위원회 발언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 및 중앙당과 시도당의 모든 주요 회의에 전국대학생위원회 대표자, 중앙이면 중앙대학생위원장 아니면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 주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위원회는 모든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분들, 당직자분들 소통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근데 그쪽 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준비한다면서 왜 미래 세대의 목소리 귀 안 기울이십니까? 너희는 너무 어리다. 정치 모른다. 다른 당의 미래 세대만큼 어느 당이라고 굳이 찍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 말 들을 필요 없다. 너희는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냥 무관심하고 귀찮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지금의 어른들만큼 그렇게 전략적인 정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당의 미래세대, 뭐 특출난 학벌을 가진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미래세대 대학생위원회 포기하실 겁니까? 지금 어른들도 우리 나이 때부터 아니면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들, 순수하고 정의로운 정치, 그런 꿈 하나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때부터 의원분들 지역구, 다음 선거 때 지역구 준비하자. 지역구만 챙기셨습니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때. 그때 어른들, 지금의 어른들, 그때 어른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처럼.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양성을 해야지 왜 양성을 안 합니까? 예,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후에 지금 의원분들이나 당 지도부, 당 대표,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어른들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들 포기 안 하고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에 만약에 정치를 하고 지금의 의원분들, 어르신들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저희도 장담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다음 선거 위해서 지역구만 생각한다.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키울 겁니다. 미래 세대를. 그래야 쓴소리 해줄 수 있고 바뀔 수 있게 우리가 잘못됐구나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 그 미래 세대들 젊은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들딸들이 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손수건이 있으시면 이분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울컥울컥 하신 내용. 아마 이분만의 의견이 아닐 겁니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오늘 모아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낙하산 임명, 조직을 죽인다. 여성, 청년, 대학생, 노인, 장애인 위원회. 도대체 당대표가 왜 임명하는지 모르겠다. 자신의 조직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치적인 성격 자체를 다 죽인다. 조직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선출직으로 명확하게 당원 당규에 규정하고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분만 남아 있는데요. 네 분들은 하실 때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시간을 오래 하는 게 꼭 좋은 연설은 또 아니니까요. 자, 여섯 번째 연설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망해야 한다. 예, 정말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석태 당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원고를 안 보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그 구청장 선거에 나갔지만 결선까지 못 나갔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서울시 공동위원장 시민 캠프로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직업은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에서 12년 동안 겸임교수로 가르쳤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새누리당하고 이래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고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외부적 충격이 없을 때는 그 집단도 자기도 모르게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70년 동안 단 하나의 기업도 망하지 않았지만 70년 후에 나라 전체가 망했습니다. 세계 최고 70년대 80년대 최고의 기업인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만 모였던 IBM이 그 하청으로 들어왔던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3년 후에 시장 점유율이 뺏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도 외부적 충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결론이 기업하고 국가가 망할 때 세 가지 정신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three mindset라고 얘기하는데 3C mindset라고 합니다. 그 C가 뭐냐면 conceit, 교만.
두 번째는 complacency, 자기만족. 세 번째는 개혁을 거부하는 conservatism. 이 세 가지가 국가와 기업이 망할 때 갖는 정신구조라고 제가 12년 동안 가르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무기력했고 무책임했던 왕이 선조 임금이었죠. 16만의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조선의 그 육군은 8,000명이 지나지 않았고 첫 번째 중앙군이 파견됐던 그 상주의 북천변 전투에서 이일 장군이 한양에서 데리고 간 군대는 60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800명인가를 모집해갖고 다 몰살됐습니다.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었죠. 저는 이 민주당의 오늘날의 무기력함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천안함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 때 민주당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귀신, 그건 바로 뭐냐면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주당은 움츠려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30톤의 그 연어급 그 잠수정이 1.7톤의 어뢰를 싣고 왔다. 그리고 또 폭발로 인해 갖고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화상을 입은 군인이 아무도 없었고 고막이 나간 군인도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후에 방어에 실패했던 함정을 비롯한 모든 지휘부들이 승진을 했다. 왜 이 사실을 우리는 묵과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천안함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게 천안함 사건 이후에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와 반대의 진리가 사실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평생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 평생 자기가 감옥에 가는, 그리고 4대강마저도 그렇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도 끈질긴 투쟁이 없었습니다. 이 4대강 하나만 하더라도 저분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끈질긴 승부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되고 재산을 지켜야 되고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부정선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부정선거를 합니다. 오늘날의 선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 소련의 스탈린이 얘기한 것처럼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저는 그걸 실감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묵살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바로 천안함과 사랑에 이루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박근혜 차기 주자와 타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선거가 투표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갖고 있는 군사력, 경찰력, 공무원 동원 능력, 그것과 이쪽이 갖고 있는 능력의 싸움이지 단순히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7시간 동안 대통령 박근혜는 미스테리한 그 행적이 불명확합니다. 항상 국가 위기 시에 국군 통수권자가 가진 자가 그 당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행적이 어떠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선조는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의주로 도망갔고 나중에 중국에 망명을 요청하면서 요동지방의 제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비도 서울에 두고 도망갔습니다. 후궁들과 더불어서. 전쟁이 끝난 후에 중국으로 망명을 막았던 유성룡은 실각됐습니다. 그리고 칠전장 전투에서 조선군이 엄청난 패배를 되고 그 여파로서 섬진강을 따라 올라가고 남원성이 다 무너지고 그 후로 조선에서는 팔도에서 10만의 포로가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그 해안 이쪽은 상당한 조선 포로가 많이 왔고 이 포로들이 나중에 기록을 보면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까지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 후보 가운데 자주 7, 80년대, 90년대까지 거론됐던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은 훌륭한 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 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호수에 자동차가 빠졌고, 그렇지만 그 비서는, 그 여비서는 거기서 익사했고 이 사람은 거기서 헤엄쳐서 나와서, 그리고 10시간 후에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상대방 후보라든가 다른 당의 공화당의 후보들은 그 에드워드 케네디 그 스캔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째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0시간 후에 경찰에 보고했냐, 그 우유부단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미소 간의 그 핵전쟁의 위험성도 있을 때 1초 1초의 지도자의 결단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3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장되고 있는 시기에 7시간의 미스테리는 굉장히 중대사입니다. 왜 이걸 물고 늘지 않은지, 참, 그 전투 의욕에 대해서, 그 야성에 대해서 참, 야속합니다. 어젠가, 서른 의원이 그 7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민주당은 다른 의원들의 지원 사격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개혁할 것은 뭐냐면 1990년에 10월 3일에 김대중 당시의 평민당 총재가 13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을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그분의 연세는 63세였고 평민당의 의석수는 70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226석 정도의 민주당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선거를 통해서 느낀 건데, 각 지구당에서 기초단체 후보라든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최소한 1000명 정도가 모인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0~500명이 모여갖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60세 이상의 민주당원들은 너무 부패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1000명 이상 정도가 각 지구당에서 모여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개혁정신. 그리고 왜 지금 새누리당은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기에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지. 그래서 미국식 프라이머리가 도입될 때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날 다른 시간에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당의 그 시민들이 모여서 대표를 뽑을 때 매수가 불가능하고, 그 토론회에서, 그 프라이머리에서 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또는 구의원, 시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50명 안에서 또는 100명 안에서 결정되는 거, 이것은 부정입니다. 구의원들도 인물 정책 단위로 뽑아야 됩니다. 1000명 단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 국회의원, 각 프라이머리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인 데서 하십시오. 농촌 같은데 동원하기가 힘든다면 최소한 800명, 700명은 있어야 됩니다. 8분 지났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야성이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63세의 나이로 단식에 돌입했고 지방자치를 쟁취했던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슷한 건 아닌데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서요. 게임에 참여할 선수들 보고 룰 만들라고 하지 말고 이번 비대위에서 확실하게 계파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떠나서 총선과 대선에 적용할 수 있는 룰을 완료해서 전당대회를 치러라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 7번째 연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당원입니다. 박홍찬 당원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이고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당원 박홍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당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말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도 없고 완전 무결한 정치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정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옳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 김근태 전 의장이 보여주었던 그런 정신,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기 이전에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고 제가 극약 처방 2가지를 내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아까 새정치민주연합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입당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크면 신랑이 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의 기대는 지방선거와 지난 730 재보선으로 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서서 새누리당의 과반과 독선을 무너뜨려도 모자랄 마당에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가 5석만 지켜도 성공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무슨 불타는 로마 시내 바라보는 네로 왕제처럼 느긋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정말 절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주어도 모자랄 지도부가 사회평론이라뇨. 극약 처방 2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프지만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기만 할 처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새누리당은 선거 전에 기대위를 꾸리고 표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망하고 나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니 탓이요, 니 팔뚝이 굵다, 너는 먹을 거 많아서 좋겠다 싸우기 바쁩니다. 그것을 보는 후배 정치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아무리 독재정권과 군부 파쇼를 이어받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한들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과 그들이 정당으로서의 운영하는 방식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장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얼마 전에 새누리당을 디스하라는 행사까지 열어가면서 자신들에 대한 욕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속된 말로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그런 적 있었습니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더 아프고 더 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싸구려 정치인이 돼야만 합니다. 저 국회의원회관 어딘가에 있고 저 어딘가에 숨어 있고 국민들이 만나기 어려운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이 쉽게 손 내밀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정치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대구로 내려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4선을 지킬 수 있는 지역구까지 버리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삼국지의 유비가 정신으로 나 배와 허벅지에 지방이 많이 끼어있다. 나 이제 이 기름기 걷어버리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혈관을 맡고 있는,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뇌혈관을 맡고 있는 이 기름기 말끔하게 걷어버리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고 낮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정신을 잇는다고 말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깨와 목에 근육에 있는 힘을 빼지 못했습니다. 나 민주화운동 해봤다. 나는 너희들을 이끄는 선각자일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배와 대동맥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고 국민들에게 몸짱으로서 다가가야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 또한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중국의 순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순원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이치국, 중이치병, 소이치병, 중이치인, 대이치국입니다.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칠 뿐이고 중간 가는 의사는 사람까지는 고치겠다마는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원은 정치가이기 이전에, 혁명가이기 이전에 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부터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말끔한 기름기를 말끔하게 건너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우리 박홍찬 당원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좋았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 지방선거 비례대표로 본 당의 현 주소. 조금 축소된 주소이긴 하지만, 주제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유방당원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가 갑자기 전당대회 자리로. 이름이 장난이 아니고 진짜 이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 유방입니다. 원래 이 연설이라는 곳은 연설대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동네 운동장에서 막걸리 풀어놓고 반드시 띠를 차면서 그래요 저래요 하면서 얘기하고 서로 야유를 퍼붓으면서 상대당의 그 후보 길을 죽이고 살리고 했지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냐면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아실 겁니다. 접니다. 저는 무려 10살 때부터 당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전 충남 서천 사람입니다. 나수열 서천 군수가 3선을 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나수열 군수는 2번의 국회의원 출마를 한 이후에 군수에 당선됐는데 그동안에 정치 백수를 하면서 저희 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뒷바라지를 상당히 하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항상 주무시고 계셨고, 오늘 뭐해? 축구하러 갈까? 해서 같이 축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수열 군수를 부르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이라고, 소열이 형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012년 대학을 서울에서 졸업하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꿈은 아니고 나수열 군수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쭉 따라서 정치를 나름 배우면서 꿈꿔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어떤 남자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게 덜컥한 이야기가 나는 군수를 출마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버지께서는 서천 군수를 또 출마하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결국에는 단일화를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정치 신의 아들을 출마시켜야 된다. 아니다.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출마해야 된다. 지금이 때다. 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저희 부자지간의 단일화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 생명이 더 많이 남은 제가 무엇보다도 사실 아버지가 더 많이 준비가 되었었고요. 준비가 더 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초의원직을 포기하고 군수직으로 집안의 총력을 집중하는 걸로 해서 서천 군사를 출마하시게 되었습니다. 서천 군수를 출마하신 아버지 곁에서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고 당에 돌아가는 모습이라든가 많은 기초의원, 도의원분들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당의 일을 많이 봤는데요. 그중 한 가지 오늘 지적할 것은 비례대표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에도 도비례, 기초비례가 있습니다. 많은 후보를 정합니다. 제가 감히 이 정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 선출된다면 이러한 후보들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경선에 통과하지 못하시고 예비후보로 떨어지시고 나서 운이 좋게도 충남 15개 시군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유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캠프를 가서 선거운동하기 전에 이제 지역에다 말을 하죠. 내일 저희가 전통시장 가려니까 아줌마들 좀 모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알았어요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뾰족한 금색 구두, 높은 하이힐, 또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짧은 치마, 게다가 알록달록 매니큐어까지 칠한 비례대표 후보님들이 오십니다. 이것은 15개 시군의 아줌마를 합친 조합이기 때문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나이트를 가도 별반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이 오십니다. 의원님, 제가 아까 어디로 선거운동 하러 간다고 했죠? 예, 전통시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복장은 그렇습니다. 오셔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복장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지 못하고요.
높은 하이에서 내려오실 줄 모르는 눈빛으로 나 찍어주세요. 기호 2번입니다. 라고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 동네 서천의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관위 기준 등록 마감일 당일 오전이 돼서야 후보가 결정되었고, 후보가 이제 아주머니께서 후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 검토를 해달라고 아무런 당직이 없는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당에 있던 그 지역 사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한 5, 6년 사무국장 하더니 데이터 모아서 출마했습니다. 그 뒤로는 당직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에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비례대표인데도 그 서류조차 하나 검토해줄 당에 사람이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서류 검토 잘 해줬습니다. 당에선 얼마 내라고 하던가요? 500만 원 내라고 하던데 뭐 등록비로? 그럼 500만 원 값 서류 등록은 당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몰라, 내고 났더니 영수증만 끊어주고 알아서 하래 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500만 원이 비싸긴 비싼 돈인데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고. 결국에 이 아주머니는 제 덕분에 그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광희야, 이제 단체 문자 보내는 법 좀 알려줘 라고 하시면서 페이스북 가입, 카카오스토리 가입, 문자 보내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뭐 그 정도야 우리 보좌진들이 알아서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이 단체 문자 보내는 기술 하나도 매우 고급 기술입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신 분이 상당히 많고요. 문자가 어떻게 그 많은 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냈을까 하면서 저한테 무리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보령은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제 친구 어머니 반평생을 서천에서 사신 분이 보령 비례대표 1번 받으셔서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뭐 축하드릴 일이긴 한데, 보령에서 민주당 활동하시는 분 어디 가셨습니까? 왜 2번으로 밀려나셔서 그분은 땅을 치고 계시고, 우리 동네에서 펜션 하시고 우리 동네 장사하시는 그 아주머니는 왜 보령 가서 당선돼서 의원 배지 달고 계십니까? 비례대표 제도는 양성평등과 또 특정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당을 위해, 아니죠. 지역위원장 위해서, 아니면 특정 영향력이 있는 후보 위해서 고생한 아줌마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 비례대표 자리가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우리는 이 무보수라는 말도 안 되는 원칙으로 아주머니들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왜 그 보상으로 이 비례대표 자리를 주냐 말입니다. 이 아주머니들, 분명 이 연설문 쓰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통화했습니다. 아줌마, 그렇게 선거 무대 떨어지고 나서 당에서 뭘 합니까? 떨어지고 나서 아무 말이 없었어. 앞으로 4년 뒤에 또 비례대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이야. 그때도 문자 보낼 줄 알아야 될 텐데. 예,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조차 당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특정 유력 정치인과 친해야만이 선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유력 정치인과 친해야만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선거라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기기엔, 지역의 특색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선거 전략인데 아무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당에서 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선거에서도 공천에 대한 확실한 규칙이 없습니다. 100년에 가는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기 위해 공천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작으로 작게나마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어 이 비례대표부터 당원들의 그 투표를 통해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원칙으로 지역위원장, 유력정치인, 측근들의 자리 챙기기로 전락한 이 비례대표 제도를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후보들을 위한 선택권을 돌려주면서 전체 선거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분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정당 활동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정치 활동은 있었으나 정당 활동은 없었다. 그 어떤 수백 명의 후보를 찾아봐도 그 안에 정당이란 두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4년 뒤에 문자를 보낼 줄 모르는 아주머니와 선거 서류 하나 확인할 줄 모르는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비례대표하겠다는 새정치 민주연합을 맞이할 것입니다. 꼭 바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 젖줄 유방이었습니다. 충남 서천, 집안의 총력을 들여서 단일화를 했고, 집안의 총력이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대단한 총력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연설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 중재 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당원입니다. 우리 박준석 당원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당내 갈등 기구까지 주장을 하는 연설이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을 지역에서 4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활동해온 정부청년위원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던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당원 활동을 해오면서 개파 갈등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독립적인 당내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 지원하고자 이 자리에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3년 전 연말까지만 해도 개파 성향이 없었습니다. 같은 민주개혁 세력이 하면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지켜올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한미 FTA 문제가 이슈였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도소조항이 어떻다 뭐다 이익균형이 깨졌다 너나 할 거 없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라면 그 당시 한미 FTA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FTA를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라는 저열한 광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간질 프레임이었죠. 이것이 휘말려 분들 많이 계셨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조론이 어쨌네 하면서 같은 야권끼리 분열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책임론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원죄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못마땅한 거는 야권 지지자 중에 소위 비노분들 있지 않습니까? SNS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친노적 분들 상대로 비난하기 위해서 그 반대 세력 분들의 글을 리트윗 혹은 인용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영남 패권주의 한다는 얘기도 폭착되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분노가 생겨서 비노분들 상대로 많이 또 싸웠었습니다. 이 풍토는 우리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지자들의 여파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친노와 비노의 갈등의 시작이 그 옛날 대북송금 특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2002년 대선 시즌 때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 분들이 단일화 후보 경선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다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노적 사람들을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원마다 가오는 있는 법이니까요. 지난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당의 당원 선배들과 만남을 가지며 선배들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친노적 사람들이 서운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배 중 한 분이 비노로 낙인 찍혀가지고 시의원 공천을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향의 중심을 잡게 되었고요. 친노든 비노든 둘 다 잘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지금도 걸핏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재보궐선거 기간 기억하십니까? 그 동작을 사태 말입니다. 동작을 허동준 위원장님이 공천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셔서 지도부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친노니 어쨌니 486의 폐악질이라니 그 친노라는 단어를 나쁜 쪽으로 남용하여 친노 아닌 사람들까지 싸잡는 모습을 보였고 세월호 시구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도 그걸 안 되면 강경파 가스를 묻혀대기 일쑤였으니
언론 환경이나 그것에 휘말리는 분들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486 분들의 가오를 옹호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하고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시킬 생각해야지. 이렇게 분란만 일어나서 되겠냐 말입니다. 선거 때는 자기가 정서에서 떨어졌다고 공천받은 후보자를 제대로 돕지 않은 행태를 보여와서 되겠냐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당연히 되겠습니까? 정치 구조상에서는 정당의 개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지만 어느 정당이든 개판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치 구조상 완전히 없애기 힘들 것입니다. 이제 논할 것이 기득권을 내려둬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져가는 당의 미래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든 일반 당원들 간의 개파 싸움을 비롯한 당내에서의 분란을 해결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당내 조직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바로 당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조직기구를 신설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조직 구성은 상대적으로 개파 성향이 거의 없는 청년 당원들과 이미 정치를 떠난 당내 원로분들로 구성해 주십시오. 이 조직구가 신설된지 하면은 최소한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중재할 수도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개파 협박이 허물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예전에 문재인 대선 후보님 쪽 분들과 조경태 의원님 간의 갈등을 중재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부리찌박이 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제가 했던 이 노력은 누군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기구가 신설된다면 많은 당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당내 분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멋진 대안이었고요. 어떻게 왔길래 이 당내 갈등 중재 기구까지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까요? 네, 아무튼 곱씹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다 끝냈고요. 이제 잠깐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인태 의원님 오셨는데요. 네. 예, 한번 일어서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말씀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남윤인순 의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은혜 의원님, 네, 피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애초 시간을 4시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에요. 원래 이 청중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한 분 정도 있으면 소감이나 이런 걸 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면 들어보고, 예,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저희가 이 소감도 말씀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 이런 것도 큰 틀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리 발언으로 우상호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좋은 미래, 지금 남아있는 의원 중에 재선이 하나 아마 저들어 정리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재선입니다. 2번 떨어져서. 제가 정치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참석해 봤는데, 지난 15년간. 오늘 토론회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욕은 참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15년간. 근데 욕 먹을 땐 별로 안 아파요. 너는 욕해라, 나는 이런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는 욕이 아니고, 고통을 표현하신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당원이잖아요. 그 당을 사랑해서 이 당에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아파요. 왜 우리는 당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지? 저는 이게 오늘 우리 문제인식, 공감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잘못했구나, 당원들에게.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뭉클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또 뭐 피를 토하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진한 애정 다 느끼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벌써 떠났죠. 근데 떠나지 않고 남아서 악을 쓰는 이유는 잘 되기를 바라서일 텐데 저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뭉치자 그런 목적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의 좋은 말씀 잘 경청했고 이제 이것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입에 발린 말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의 고민이 우리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 다시 우리 당이 원래 이걸 기획할 때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내일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피를 토한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 상황을 또 한 번 반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고민을 모아서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 지도부에게 이런 걸 하소연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하신 얘기 대부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도부가 바뀌어도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면 지도부에게 또 앞으로 새로 들어설 내년 전당대회에 들어설 지도부에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뭔가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미래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당의 혁신과 개혁에 나설 생각입니다. 지도부에게 호소하고 의견서를 전달하는 일도 하지만 이제는 당원을 주인으로 모셔서 아래로부터 이런 목소리들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당 개혁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같이 또 뭉쳐서 잘해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이름이 다 준다 해서 저는 되게 뭘 주는 연구소인 줄 알았더니 뭘 준비한 연구소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부만 바꾸지 실제로 미래를 준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과거보다 민주적인 내부 구조, 각 기구의 자율성, 활동의 국민 접근성들에 대해서 다 후퇴했다고 하는 반성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호소를 다시 우리를 다잡는 그러한 목표를 이 하소연 고통의 목소리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동시키자. 그 일에 더 좋은 미래 소속의 국회의원과 평당원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 각오와 우리의 다짐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좌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희가 1시간 56분 37초 동안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끝까지 앉아서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A라는 친구의 편을 들어서 싸우고 어떤 친구는 B라는 친구의 편을 들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해결되는 건 C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A와 B를 중재하면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화해가 되고 양보가 됩니다. 지금 이 C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C가 사실 정치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내에 A와 B의 싸움을 정치력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고 이 전국도 C의 정치인의 자세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평당원들도 마찬가지고 당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함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념 촬영을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연설자분들 나와주세요. 네.